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캐나다에서 열리게 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1박 3일의 일정으로 참석을 합니다. 취임 2주도 안 된 시점에서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입니다. 네.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여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이 굉장히 빨리 온 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번 참석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어떤 게 있을지 전망 좀 해보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12일 만에 외교 무대 데뷔긴 하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와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무리한 일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2주 안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서울 방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랬었죠. 인수위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방국이고 주요 경제 협력국인 미국의 정부 수장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원국 정부 수장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더불어서 초청받아서 가는 비회원국입니다. 네. 그만큼 부담이 적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지금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때문에 꼭 이게 한반도라든지 인도 태평양 그리고 관세 전쟁에만 그 초점이 맞춰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6개월간 정지 상태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가 재가동되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신뢰를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2차례 연설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연설로 좀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G7의 이제 시초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1970년대 이제 세계 경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위기가 대두되면서 예. 소위 주요 경제국인 7개 국가들이 만든 것이 G7입니다. 경제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7개국의 GDP가 세계 GDP의 50% 이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네. 대표성과 영향력이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그 세계 경제가 재편되면서 이런 G7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주라든지 한국을 초청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코로나 사태 3년 동안에 각국이 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3년 동안에 마스크조차도 물량을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바이든 행정 때부터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다시 들여오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망과 AI 관련해서 세계적인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방법론과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예. 전임 바이든 행정부나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에너지 공급망과 AI의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그 G7의 그 틀 안에서 이러한 방향성과 목표에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한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또 실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G7의 아젠다가 바로 이 에너지 공급망과 AI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잘 선택된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정이 1박 3일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네. 건데 오늘 오전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총리 보좌관을 만나서 양국 관계 발전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G7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열릴 것인가, 회담이 열릴 것인가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후에 이 서울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일본 측에서는
그래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 차원에서 한일 간의 이런 근린 외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며칠 후 19일에 도쿄에서 열리는 주일 한국 대사관 주최 행사에서도 20화 내각이 화답을 할 준비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처음부터 이 한일 간의 실용 외교 차원에서의 선순환의 고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일본 측에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 계시진 않죠. 지금 캐나다에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화상 메시지로 이런 6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약식이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정부 수장이 좋은 모습을 풀어사이드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일단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일본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한일 관계가 파탄난다든 네. 그런 근거 없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메시지에 담겨야 될 내용은 진보 정부에 대한 우려를 좀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일본 보수 정치 집단에서 그 정치화해서 악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1998년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런 선입견, 근거 없는 선입견에 대해 그의 근거 없고 이재명 정부는 일본과 같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작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좋은 첫걸음을 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일정이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뭐 어떤 형식의 만남이 될지는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좀 약간 상대를 당황시키는 이런 돌발 질문을 막 하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객관적이고 그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준비할 수 있고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그런 돌발 상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공교로운 것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선된 다음에 G7 정상회의를 처음 참석했는데 예. 그때도 의장국이 캐나다였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때 사진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만 황제처럼 의자에 앉아 있고 팔짱 끼고 다른 유럽 정상들과 일본 아베 총리는 서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돌발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 의장국을 가지고 약하고 부패했다 그러고 유럽 국가들은 중국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2018년에 G8에서 쫓아낸 러시아를 다시 복귀시켜야지 G7이 제대로 산다. 이런 다른 G7 회원국과는 결이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 다음에 아무도 G7에 대해서 2018년 G7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건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공동 성명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도 거부하고 바로 그 다음 행선지로 떠난 것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2018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나토에 대한 이런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발 발언, 돌발 행위를 할지는 사실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당황할 거 없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답게 본인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 이익에 따라서 발언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묵혀온 문제죠. 난제가 이제 관세 문제 또 방위 제협상 문제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럴 시간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시간은 없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다 합니까? 본인의 사기틀에서 본인의 말대로 기정사실을 하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과 일방적인 이제 대화를 하고 그것을 X에 올려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고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렇게 그냥 기정사실에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 해석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G7은 양자 외교 정상회의가 아닙니다. 다자 회의이고 그렇죠. 한국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전국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간의 만남이 있더라도 이것이 뭐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거나 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교환하기에는 그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서로 신뢰 가능성을 확인하고 인사를 하는 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 G7 정상회의 이후에 이 지도자들이 실무 협상자들에게 동력을 실어주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알겠습니다. 그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번 G7 정상회의 최대 현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아닐까 싶은데 경제적으로 사실 뭐 유가 폭등도 그렇고요. 전 세계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확전 자제 촉구 성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확전 자제 촉구 성명은 이미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메시지를 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출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런 충돌이 그 결론이 날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그런 핵 농축과 핵 무기 개발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인 해결에 동의하느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습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다. 지난 60일 동안 미국과의 양자 핵 평화 협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이란이 수용했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이란이 자초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미국과 핵 협상을 할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이란이 똑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더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이란에 대해서 지금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태가 결론이 내려면 이런 압박에서 이란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능화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역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제일 우려하는 바입니다. 예.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시설과 핵개발에 대해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란의 핵 능력을 그냥 계속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서 이 기회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고 군사행동을 벌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 미국과 이란이 예상을 뒤엎고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떤 평화적인 협정을 체결한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군사 행동을 하고 대이란 확전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도 추가적인 이란의 공습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란이 이런 담대한 결정을 한다면 의외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란의 정치 엘리트와 최고 성직자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24일에서 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는데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은 G7 정상회의에 참가하신 마당에 나토 확대 정상회의에도 참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정부는 5년마다 교체가 되지만 한국이란 주권 국가는 계속되고 외교도 안보 정책도 계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권 교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참가하고 어떤 때는 참가하지 않는다면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외교적인 신뢰성은 저하되게 마련입니다. 예. 특히 지금 굉장히 국민들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성장 동력이 어디 있느냐? AI가 과연 해답이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군수 산업의 그런 미래가 계속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데 초청을 받았는데 한국이 경제 군사 대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세일즈 외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 되고 또한 정말 이재명 정부는 중국이 무서워서 나토 정상회의는 가지 않았구나 하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국이라는 이런 오해가 오히려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용 외교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가고 안 가고가 되게 중요한 거군요.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안 가면은 그 자체로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를 다 간다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실리 외교 예. 그리고 윈윈하는 외교를 추구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세계 평화와 발전, 경제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 모종의 역할을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